오늘은 7장, 8장, 9장 9장의 앞부분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먼저 102페이지 중개보수와 실비 보도록 하죠. 여기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내용은 두 가지예요. 중개보수와 실비. 중개보수는 지시봉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한 우리 중개사법 규정을 배우는 거예요. 법 규정.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법이 적용되지만 중개보수가 아닌 거, 분양대행보수, 권리금알선보수, 컨설팅보수는 중개사법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적용되는 걸 배우는 거죠. 다만 공매알선이 있어요. 공매알선은 중개사법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매알선. 중개보수와 실비는 따로따로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받고 따로 실비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금품 초과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걸 받았을 때 영수증의 작성 교부 제도는 따로 없죠. 확인 설명서에 금액을 적어주기 때문에 영수증 제도가 없다. 다음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중개보수가 주택중개보수, 상가중개보수, 토지중개보수가 다 똑같은 요율이었어. 주택이든 토지이든 상가이든 다 똑같은 요율을 적용받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래서 주택의 중개보수와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한 보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좀 낮게 하고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은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실비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다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등기부대장 발급비용이 있겠죠. 이게 이제 조사비용 그래요. 이거는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요? 취득 의뢰인한테 받아요? 이전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중개업자 통장으로 손님들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집어넣었을 때 중개업자가 보증 설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정비가 들어가고 교통비가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거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그러고 이름이 길죠. 줄여서 그냥 예치비용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먼저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죠. 교재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실비가 나오고요. 거기 실비에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해서 조사비용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해서 예치비용이 나오죠. 조사비용, 예치비용.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모 2번에 가로 1번 있어요. 실비의 부담자.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부담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등기부대장 발급비용은 권리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쪽으로 받아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의 소유되는 실비의 부담자는 권리 취득의 동그라미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임차인 쪽으로 받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로 2번이 있어요. 실비의 범위와 기준 찾았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실비는 국토교통부령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그 얘기고 2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밑줄 쳐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됐어요. 거기까지면. 다시 주목하세요. 주목. 그러면 중개보수를 2개로 나누고 실비를 2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시도조례에 따르는 게 3개예요. 주택중개보수와 실비 2가지. 요렇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주택중개보수와 실비 2가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그러니까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은 그냥 국토교통부령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죠? 시도조례가 없습니다. 시도조례가.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이거는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에게 받고 이건 매수인, 임차인에게 받는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례에 따르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와. 요 부분의 조사 비용이 조례에 따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요 표를 한번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보셔요. 여기가 서울시야.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가 어디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요?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 주택이 있습니다. 자, 물건이 뭐예요, 지금? 주택이죠. 그럼 이 주택을 이렇게 중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주택은 대전에 있는데 그걸 중개해서 중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니까 어디 조례? 서울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아셨죠?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를. 두 번째,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하느라 왔다 갔다 교통비 등을 썼죠. 등기부대장 발급 비용을 썼죠. 그럼 여기에 조사 비용을 썼을 거예요. 요것을 뭐라고 부르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노란색 첫 번째 거. 그것은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자,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상가가 있어요. 자, 대전에 있는 상가를 이렇게 중개합니다. 이렇게 중개하게 되면 역시 중개보수를 받는데 이때 중개보수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상가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고 상가는 시도 조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그러면 전국이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대전에 있는 상가를 조사하느라고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기름값 썼다. 그러면 이 조사 비용은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 그 말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조사 비용, 기타 비용은 다 조례가 있고 주택중개보수는 조례가 있고 주택이 아닌 거 여기만 조례가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그거 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제일 헷갈리게 되는 쪽이 이쪽이야, 있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할게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주택을 중개한단 말이지. 그러면 주택 중개 보수를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르는 거고,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그러면 뭐에 따라? 서울시 조례고. 자,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분당에 있는 상가를 중개했다. 그러면 상가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 영이지 여기에 조례가 없어요. 근데 조례를 딱 넣어가지고 낸단 말이죠.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에 있는 상가를 중개하느라 왔다 갔다 교통비를 썼다 하면 뭐에 따라? 서울시 조례. 좋았어. 오늘 대답도 잘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 102페이지로 갑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는요.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인데 시험은 소멸만 시험에 나와요. 소멸.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책을 봐줄게요. 책. 맨 밑에 가로 4번 별표. 다른 건 안 나온다. 동그라미 1번 청구권의 소멸. 기억번 중개 완성 이후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계약이 미줄처역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 개업 공인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는 개공의 청구권을 소멸합니다. 자, 누구의 잘못이에요? 개공의 잘못. 개공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으니까 청구권을 소멸합니다. 여기 보셔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중개해서 매매가 됐어요. 그 이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는데 중개업자 때문에 뭐 중개업자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계약이 깨지면 돈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계약이 깨지면 손해배상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못 받고 오히려 손해배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기억번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에 미줄처역 개공의 고의과실 없이. 출제자는요 개공의 고의과실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낼 수도 있고요. 뒤쪽에 미줄처역 중개 의뢰인의 사정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깨졌어. 계약이 깨지면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103페이지로 가죠. 중개보수의 범위가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범위 찾았어요? 거기 보면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현행법은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 외의 동그라미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이원화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 주목하세요. 주목.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똑같은데 20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택과 주택 외의 물건 이거 이제 비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과 비주택 이렇게 구분하고 다르게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합니다. 주택 전세 2억이 있고 상가 전세 2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2억은 똑같아요. 주택이나 상가나. 그런데 이쪽은 중개보수를 60만 원 책정됩니다. 이쪽은 중개보수가 0.9 얼마죠? 18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지만 중개보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합 용도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이렇게. 그래서 그 건물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그 건물의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뭘로 할 거냐? 뭘로 하죠? 면적으로 따져 면적. 그래서 주거용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입니다.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면적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주택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주거용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건물 전체를 비주택으로 놓고 계산해야 돼. 아셨죠? 그런데 출제자들이 만약에 주거용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2분의 1인 경우라는 것은 딱 반반이라는 얘기고 똑같다는 얘기야. 2분의 1인 경우 하면 주택으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의 면적이 3분의 1 주거용의 면적,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풀지 말고 이쪽으로 풀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꼭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항상 보고 풀어야 되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을 책을 봐줄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표 하시고요. 종교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에 종교대상물로 분류합니다. 됐어요? 자, 주목하셔야 이제. 자, 왼쪽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게 되면 매매 교환은 최고 요율이 0.7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요율이 어떻게 됐냐면 6, 5, 4, 5, 6, 7 이렇게 요율이 단계별로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등, 임대차, 전세, 전세권 설정 등의 경우는 0.6이 최고 요율인데 5, 4, 3, 4, 5, 6 이렇게 요율이 단계별로 있어요. 그 여러 단계 요율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그러면 그 시도의 조례가 또 정해져 있고 그 조례의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한심한 게 뭐 하려고 이걸 두냐 이겁니다.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참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국토교통부의 요율이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똑같아요.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인천 조례가 국토교통부랑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뭐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지방마다 다를 이유가 없는데. 답답해.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우리 수험생들만 고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책을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주택의 경우, 주택.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 주택의 중개보수. 이때는 부속 토지를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하고, 중개보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까지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령. 주택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이 동그라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넘기지 말고 다음 표와 같은데 그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다시 의뢰인과 개공이 또 협의 결정한다. 봐봐요. 이게 보장된 돈도 아니고 말이야. 하한선도 아니고 상한선인데 어차피 또 협의한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국토부령이 한도 정해놓고 다시 또 조례로 한도 정해놓고 그 한도 밑으로 가서 거기서 또 협의하라고 하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이네요. 봤을 때. 또 말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104페이지로 갑니다. 104페이지 표를 보면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예요. 그래서 위쪽이 매매교환이고 아래쪽이 임대차 등인데 가격이 6단계로 돼 있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그리고 셋째 칸이 2억에서 9억 미만인데 여기가 7억 구간이야. 7억. 오른쪽에 보니까 1000분의 4, 0.4로 제일 낮죠? 대답하세요. 그 다음 그 밑에가 9억에서 12억, 12에서 15, 15억 이상 이렇게 해서 총 6단계로 해놓고 오른쪽에 상한 요율이 6, 5,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봐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도대체 논리가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나는 납득할 수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거래가액이 5천만 원 미만, 5천에서 2억, 2억에서 9억, 9억에서 12, 12에서 15, 15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율이 있잖아요. 요율이 그냥 똑같으면 되잖아. 0.6, 0.5, 0.7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율이 내려가요. 6, 5, 4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내려가든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요. 5, 6, 7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려가다가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따라 올라가라고. 이게 무슨 논리냐? 논리 자체가 없다는 거야.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해놨냐? 결국은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를 적게 책정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린 게 이게 유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2억에서 9억 구간이 제일 큰데 거기에 사이즈가 많은데 그걸 1000분의 4로 정해놓은 거지. 제일 약하게. 임대차 등도 봐요. 5천만 원 미만, 5천에서 1억, 1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에서 15, 15억 이상 이렇게 6단계고 오른쪽에 5, 4, 3, 4, 5, 6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내려가려면 계속 내려가든가 아니면 움직이질 않든가 그냥 0.5로 그냥 통일을 해버리든가 그럼 되지 그거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또 한도가 25. 이게 왜 한도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요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요율이 내려가게 되면 더 낮은 게 더 높은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 요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한도를 또 정해놓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25, 80, 그 다음 20, 30 이렇게 한도 4군데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 찾았어요? 별표하시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밑줄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거기 니은번에 법인의 분사무소 동그라미. 분사무소도 사무소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고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뒀는데 세종시의 분사무소가 대전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면 세종시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분사무소 기준. 이제 가로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야. 뭐라고? 칠판 보셔요. 칠판. 주택 외.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양자택일을 물어봐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이거냐를 묻고 있고 오른쪽은 조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우리 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령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에 따르고 밑줄 쳐요. 시도 조례 X. 조례가 없습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됐고 여기 보셔요. 여기.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요율이 어땠냐? 이랬어요. 0.9였어요. 다. 그러니까 싸그리 0.9였어. 근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시간이 더 흘렀어.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주거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요율이 0.9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걸 또 따로 뗀 거야.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 그리고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요율을 낮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당은 0.4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0.9로 그대로고. 그러면 거래 유형에 따라서 76, 54, 0.1%포인트씩 떨어져요. 76, 54. 그런데 가장 확실히 암기해야 될 건 여기에요. 여기. 이거는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여기는 높아요. 그리고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조건 없어요. 그리고 0.1씩 떨어져. 76, 54. 시작. 76, 54.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매매냐 임대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환과 임대차의 차이가 있어. 근데 여기는 없어요. 모조리 0.9니까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전세가 됐든 다 0.9에 따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를 정리해보면 옛날에는 모조리 똑같았다. 그러다가 모든 중개대상물에서 뭐만 떼어서 주택만 떼어서 일이 논 거야. 아셨어?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주거용 오피만 떼가지고 여기 놓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모조리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이리 와야 돼. 8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토지, 상가, 공장,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이리 와야 돼. 아셨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양자를 택일하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찍으면 되고 제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를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근데 가운데도 원래는 오른쪽에 속한 거야. 따라서 처음부터 3개로 나눴어? 처음에는 2개로 나눴어? 처음에는 2개로 나눴다가 나중에 오른쪽을 또 나눈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중개보수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은 아까 책에서 봤던 그거를 그냥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중복이고요. 다만 0.7, 0.6은 좀 기억해 달라. 중개보수의 계산과 지급 시기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 104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 찾았어요? 법인의 겸업 업무인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를 거고 오른쪽 105페이지 105페이지 가로 5번 한도 초과의 보수 약정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요? 초과 부분 무효야? 여기 보셔요. 개공이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 무효. 무등록업자가 중개보수 약정을 하면 전부가 무효.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전부가 유효.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2번 판례 별표 지방자치단체 조례 판례 2번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수로 소소한 경우 차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초과 소수죄에 해당합니다. 금품 초과 소수죄에 해당한다. 처벌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 네모 3번 중개보수의 계산과 지불 시기 주목하세요. 주목.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아파트는 주택이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분양권 전매를 하고 중개업자가 돈을 많이 받은 거야. 한도를 초과해서 걸렸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내가 지금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했다고 변명을 한 거예요. 변명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돈 받을 때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106페이지로 가면 중개보수의 계산이 있고요. 주목하셔요.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거래금액이 나와야 되고 거래금액의 요율을 곱하죠. 그러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산출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요. 보통은 이건데 한도가 네 군데 있었죠? 25만 원, 8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네 군데에 그게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돼요. 다만 이 거래 금액 있죠? 이 거래 금액에 매매면 매매대금, 교환이면 큰 금액, 전세는 전세 보증금, 임대차면 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에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걸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매매의 경우는 그냥 매매대금을 넣으면 돼. 매매대금이 1억 8천이면 1억 8천.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대출 받은 거 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총액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자를 끼고 사도 총액으로 하는 거야. 그냥 보증금 까지 않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납입액 프리미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분양권 전매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으로부터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계약은 총 분양가가 가령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A가 건설사에 낸 돈이 계약금 1억에 중도금 1억. 계약금 20%에 중도금을 2번 냈어? 10% 2번, 5천 해서 총 2억을 낸 상태에서 A가 갑 개공에게 아파트 분양권 팔아달라 하니까 중개업자가 물어봤죠. 그거 프리미엄 얼마 받고 싶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동네에 B가 아파트 장만하려고 분양권을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P 1억에 나온 게 있는데 살래? 사겠다 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뭐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져요?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실제로 주고받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B가 A에게 줘야 될 돈은 건설사에 낸 돈 얼마? 2억에다가 프리미엄 1억을 더해서 얼마 주고 사? 3억 주고 사죠. 3억을 주고 사면 분양권이 넘어가고 이 사람은 2억을 투자한 거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세 차익으로 1억을 번 거지. 그러면 이때 3억으로 계산해야지 5억에 1억을 더해서 6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6억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5억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3억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어.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면 중도금이 더 들어가죠. 만약에 중도금을 4번 냈어. 4번. 그래서 중도금이 2억이 들어갔어요. 계약금 1억에 중도금 2억. 5천 4번 들어갔다. 그러면 건설회사에 낸 돈이 얼마야? 3억. 3억인 상태에서 프리미엄 1억을 받고 넘겼다면 여기가 3억으로 바뀌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사? 4억 주고 사죠. 그러면 4억에 대해서 계산해서 받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죠. 완성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수수하는 돈, 실제로 주는 돈, 그거는 기납입액의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쓰리동이라는 게 있죠. 자, 설명 듣고 책은 이따가 봐요. 야, 여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주택을 팔아.
매도인이죠. B라는 사람이 주택을 사요. 매수인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C가 임차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누구요? 임대인이고 B가 임대를 놓고 C가 임차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는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이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훗날 나중에 들어가려고 이제 집을 산 거지. 그러니까 세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B와 C 간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때 중개업자가 동시 패션, 매매와 임대차를 이렇게 중개한 경우 갑은 이 B로부터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뭐 받고 둘 다 받아요. 매매로만 받아야 돼. 네? 둘 다 받는다. 손 들어봐. 둘 다. 자, 매매로만 손. 매매로만 손 내려. 틀렸어. 다 받아 다. 둘 다 받는다고? 별거네니까. 따라서 이쪽 중개보수가 80 나오고 이쪽 중개보수가 20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중개보수가 얼마다라는 것은 일방 쪽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80 나오면 A한테 80을 받을 수가 있고 B에게는 여기 80을 받고 이거 20도 받고 C한테는 20을 받잖아. 그러면 출제자가 이 사례로 문제를 냈을 때 반대로 낼 수도 있어. 여기다가 A를 쓰고 있잖아. 여기다 A를 쓰고 갑, 을, 병 이렇게 나오면 쓰리동이 아니에요. 별건이야, 별건. 앞으로 이제 A, B, C가 나오거나 갑을, 병이 나오면 따로따로 다 받는다 이러시면 돼. 근데 물어볼 때 있잖아. B로부터 받는 중개보수가 얼마냐. B로부터 그러면 정답은 100만 원. 거래 당사자 모두로부터 받는 최대 금액 얼마냐. 그러면 200이 정답이야. 아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이야. 동일한 기회죠. 그런데 동일한 당사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당사자. 아셨어요? 근데 이거를 2달 전에는 맞췄냐? 2달 전에도 틀렸어. 2달 전에도. 근데 또 2달 전에서 또 틀린 답을 얘기해. 근데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자, 매수인이 임대를 와요. 그런데 매도인이 임차를 한다 그 말이야. 아셨어?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그걸 갑이 동시 패션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동일자가 몇 번 나왔어? 3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리동이라고 하자. 따라해요. 쓰리동. 그러면 아까 그 사건은 투동이지. 투동. 동일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당사자니까 지금은 쓰리동이고. 그러면 매매는 임대차는 못 받아. 그러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매매와 임대차, 매매와 전세, 매매와 전세권 설정, 매매와 저당권 설정 뭐 등등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못 받으니까 만약에 80 나오고 20 나왔으면 이거 못 받고 그러면 출제자가 일방 최대 보수 얼마냐 그럼 80. 쌍방 최대 보수 그러면 얼마? 160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 그 말이야. 아셨죠? 다음 교환계약의 경우는 거래가액이 큰 걸로 합니다. 주목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10억짜리 토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12억짜리 상가가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토지와 12억짜리 상가를 교환한다. 라고 하면 이 계약을 이렇게 중개할 때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라면 A는 돈을 줘야 돼. 부족한 돈 얼마? 2억을 돈으로 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충금.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10억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보충금도 계산하지 않으며 큰 금액 12억 하나로만 계산하는 거야. 따라서 이걸로 계산해서 양타치고 이걸로 계산해서 양타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하나로 한다 그 말입니다. 뭐 그 이유는 알 거 없고 그냥 그렇다 결론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0억짜리고 이게 12억짜리라고 하는 건 뭘로 정한 거야? 이게 10억 이게 12억 이게 10억짜리고 이게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냐고. 이게 12억짜리라며 상가가 감정평가한다고?
시세와 맞춰가지고. 응? 합의 금액이야, 합의 금액. 근데 이거 물어봤더니 공시지가요, 뭐 기준시가요, 뭐 감정가요, 뭐 언제 감정을 하냐, 감정을 하냐. 그냥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거지. A와 B가 이 상가는 12억으로 하자, 10억으로 하자. 아까 분양권 3억에 사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때 P를 얼마로 하자. 둘이 1억으로 합의한 거지. 야, P가 비싸. 야, 8천만 줄게. 아, 그래, 8천만 줘. 8천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거를 물어봤더니 뭘로 정하냐 그랬더니 막 공시지가, 기준시가, 뭐 감정가 막 불러대는 거야. 전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죠. 자,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보증금 더하기 1억에 200만 원 여기다 100을 곱하죠. 그러면 이게 얼마로 바뀌어요? 2억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낼 정도면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2억과 맞먹는다 그 얘기야. 근데 이쪽에 전세 4억짜리가 있거든요. 전세 4억짜리. 지금은 금리가 아주 뭐 1980년대, 90년대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야. 그때는 10%가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1억에 200짜리와 1억에 200짜리는 전세 4억이랑 맞먹는다라고 봐요. 근데 중개업자가 이거 중개한 경우가 있고 이거 중개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나 사이즈가 똑같은데 야, 너는 1억으로 계산해서 받아라. 야, 너는 4억으로 계산해서 받아. 이러니까 열받잖아. 그러면 전세하고 이거는 같은 부동산인데 비슷한 건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가 돼요? 3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3억 들고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모르지. 이거 했더니 또 그러는 거야. 왼쪽에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오른쪽으로 가서 0.9를 받지 왜 왼쪽 그러고 앉았냐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이제 주택이야, 주택. 자, 주택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이면 3억 들고 왼쪽으로 간다 이거야. 왼쪽으로 가면 요율이 0.4에 0.4. 그러면 4, 30이 120만 원 나와. 왜냐면 0.3이다 이거. 0.3 임대차잖아. 최고 낮은 요율 단계. 한번 보여줄게요. 104페이지 임대차잖아요. 임대차니까 1억에서 6억 구간이잖아. 1억에서 6억 구간 0.3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주목. 그러면 주택이면 90만 원 나오는 거. 90만 원. 여기 보세요. 이번엔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1억에 200이에요. 그러면 3억 들고 어디로 가? 가운데 중에 위 아래? 아래잖아, 아래.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85 이하라고 전제를 깔고 주거용 오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85 정도부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다. 그냥 주거용 오피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위 아래 0.4니까 120이지. 이번엔 상가야, 상가. 상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이죠. 뭐 3억 들고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 가니까 얼마? 0.9. 3, 9, 27, 270이고 양타 치면 540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택이냐 주거용 오피냐 상가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중개보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보셔요. 예컨대 보증금이 2천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면 일단은 곱하기 100을 하여 얼마가 나와요? 4천. 그러면 4천만 원의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게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 미만으로 나오잖아. 곱하기 70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3,400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4천으로 하지 말고 3,400의 요율을 곱하게 되면 얘하고 얘가 차이가 600만 원 차이거든. 600만 원에 0.5를 적용하면 약 3만 원 정도
중개보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70 곱하기 방식이라고 그러죠. 자, 70 곱하기 방식은 주택만 그래요? 다 그래요? 주택만 그러죠? 규칙적으로 틀려. 그래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두 달 단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틀려주는 거야.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 밑줄은 또 안 쳐져 있나 몰라. 자, 거기 니은번에 보면 환산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6페이지 월세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을 하는데 오른쪽에 주택, 비주택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색깔이 안 칠해졌냐? 쳐져 있어 또. 형광펜으로.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 또 왜 그래 또. 여기 보셔요. 에? 별표 돼 있어?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러니까 여기 봐. 2000에 20, 1000에 30 나오면 그것이 주택이든 오피든 상가든 다 무조건 70 하셔야 돼. 그거 다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택이든 상가이든 다 70이라고. 여기 보셔요. 손님이 자기 아파트를 4월 1일 날 팔아달라 의뢰를 했어요. 4월 1일 날. 그러면 중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이때 손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이 팔리면 팔린 다음 날 보수 줄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을 했어, 안 했어? 시기를 약정했죠. 그러면 이제 언제 계약이 될지 모르는데 5월 1일 날 매매가 됐어.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썼죠. 그럼 중개보수 언제 줘야 돼? 5월 2일 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딱 여태 강의하면서 딱 한 번 들어봤어요. 그때가 1998년 정도 될 텐데 그때 보니까 학원의 수강생 중에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 자격증은 없어. 자기 와이프가 있고. 3번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손님 중에 매매계약서 쓰면 그 다음날 보수 준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나도 처음 들어봐요. 중개보수 이때 준다고. 근데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는데 잔금을 언제 치르냐면 7월 1일 날. 그럼 이때가 뭐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그러면 이때 돈을 주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따라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래서 106페이지 하단에 가로 3번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왼쪽 OX 문제 있어요. 왼쪽에 OX 문제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밑줄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5월 1일로 해? 7월 1일로 해? 7월 1일.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7월 1일로 한다. 5월 1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상의 관습도 잔금날 주잖아요. 관습도. 자, 그 정도면 됐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중개사법령상 1방 동그라미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주택은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러면 주택의 동그라미 치고 풀어야 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종료한 경우는 당사자가 실제 수수하는 주고받는 총대금으로 한다. 근데 그 총대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종도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맞죠? 그 한계액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큰 걸로 합니다. 그러면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내냐? 적은 금액 X 그리고 평균가액 X 합산액 X 큰 거 하나로 해요.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2분의 1 이상이 뭘로 해?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그리고 부엌, 화장실, 목욕실을 갖췄죠. 주거용 오피. 그러니까 매번 제가 면적을 불러줄 수 없으니까 그냥 주거용 오피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인데 임대차니까 위, 아래. 아래니까 얼마? 1000분의 4. 1000분의 4. 정답은 5번. 문제 2번. 중개보수 제한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기 보세요. 중개업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거든.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하는데 그 공매 대상 부동산을 손님이 낙찰받고 싶어서 중개업자가 공매 물건 소개를 한 거야. 공매 대리가 아니고 공매 알선. 공매 물건 분석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개보수를 많이 받았나 봐. 중개보수를 좀 많이, 이 물건 소개하고 돈을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돈 준 쪽에서 문제를 삼은 거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매 알선도 중개는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지 않아도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게 안 돼도 중간에 소개만 했어도 소개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업권 판례와 디귿권 판례가 하나의 판례예요. 기업권 판례와 디귿권 판례가 하나의 판례야. 60페이지를 봐요.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4번 겸업에 대한 보수. 이 겸업이 6가지 겸업을 말하는 거고 가로 1번의 원칙은 합의해서 받는다 그 말이야. 가로 2번 예외 별표. 중개업 이외 겸업 중에 밑줄 쳐요.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짧게 뭐예요? 공매 알선. 공매 알선에 대해서는 중개사 법령상 밑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있죠. 그 밑에 판례가 그게 전체 판례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중개사법 규정들은 공매의 동그라미,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의 동그라미,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및 타당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로 지급키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됐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제한에 관한 중개사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주목하세요. 주목. 그러면 기억법 옳은 걸 골라라. 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의 동그라미, 알선의 동그라미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죠. 니은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 초과 약정.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맞죠.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알아봐 준 거잖아. 지금 분석해주고 소개해주고 막 했으니까 그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으로 적용된다 이거죠. 따라서 맞는 건 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년 문제예요. 계속해서 옳은 거 1번 개업중개사와 중개율행에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틀렸습니다. 2번 계속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자, 한도 초과 약정. 한도 초과 약정은 한도 초과는 범위 내에서 무효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시도 조례가 있어 없어? 없죠. 시도 조례가 틀렸습니다. 4번 개공은 계약금 등의 반환침 의행의 보장을 위해 실비를 소요되었더라도 실비를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죠.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지지와 사무소 소지지가 다른 경우는 개공은 중개대상물 소지지거나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지지거나 시도조례가 아니라 사무소 소지지거나 시도조례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가서 이런 스타일로 사례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런 사례형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첫째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일단. 그다음 이제 주임법, 상임법 뭐 요 정도에서 사례형이 나와요. 실명법. 그래서 계산 문제,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여기 대표적인 네 군데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쪽에서 사례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약 5군데 정도에서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형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일단. 그리고 다른 거 다 풀고 풀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넘어갔다가 오란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아셨어요? 그리고 케이스를 정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A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은 B시의 소지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A시고요. A시의 갑이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물건은 어디 있어요? B시에 있죠. B시에 있는데 누구 거예요? 을의 것입니다. 그럼 을의 주거용 오피가 지금 있다는 건데 조건이 맞는지 볼게요. 업무시설로서 전용건도 80제곱미터니까 85 이하지? 80이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이를 매도하는 을과 매수하는 병 간에 그러면 을과 병 간에 요렇게 이제 매매가 되도록 한 거죠. 매매를 중개했어요.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놓고 지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문으로.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내가 지금 가운데로 안 물어봤잖아. 그냥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렇게만 물어봤지. 가운데는 얘기할 거 없어. 지금은 내가 물어보는 대로만 답을 하면 돼. 다시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라고 해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볼 때 왼쪽이요, 오른쪽이 가운데 이럴 때는 삼자 태기를 하시고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하면 양자 태기를 해야 돼. 자, 다시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양자 태기. 오른쪽은 조례가 있어 없어? 조례가 없죠. 주거용 오피라 할지라도. 갑이 매도인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자, 근데 뭘 물어봤죠? 조사할 때 실비. 그럼 갑이 이 오피 조사하느라고 실비를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실비는 무조건 조례가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러면 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조례가 있어 없어? 오른쪽 오피스텔 중개보수 조례가 없고 실비는 조례가 있어. 실비는 무조건 조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갑이 을로부터 받는 실비를 물어봤잖아. 실비면 A시가 속한 시도 조례했다는 거 맞죠?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실비를 놓치고 중개보수로 봐버리면 조례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X라고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많다 이겁니다. 복잡해. 한 번만 뭐 놓치면 틀려버리는 거지. 어렵다 이거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예요. 생각할 게 많잖아.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돈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자 이거는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중에 어디야? 가운데고 그 다음에 매매잖아. 매매니까 1000분의 5 맞아? 네, 1000분의 5 맞죠. 그 다음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계산된 중개보수를 쪼개서 받아요? 각각 받아요? 각각. 그리고 주택의 중개보수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이 아니잖아요. 비주택 쪽이죠. 따라서 네 1번은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따라서 정답은 그느드 4번이 되겠네요. 자,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넘어가라고요. 나중에 시간을 벌어놓고 하라고. A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소의 건축물인데 그놈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건 나머지가 3분의 2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A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 이건 똑같고 그 다음 B시에 소유자는 을 소유의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은 이제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 외 물건이죠. 왼쪽, 오른쪽이고 을 병간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매도인이 임차인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다시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임대인이니까 뭐요? 쓰리동 했네. 쓰리동. 그랬을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문으로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맞죠? 그 다음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례인데 여기 봐요. 주택 외의 물건이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조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게 중개보수잖아. 만약에 실비면 조례가 맞는데 보수니까 조례가 없다 그 말입니다. 틀렸어요.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 어려워.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매매만 한다. 맞죠? 쓰리동. 그 다음 주택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고 주택 외죠. 왜? 주거용이 3분의 1, 나머지가 3분의 2니까 비주택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주택보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건 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개보수에 관해서 옳은 거 9번입니다. 9번. 앞에 뭐 나왔죠? 개공의 과실. 개공의 과실로 거래가 취소됐대. 그러면 중개업에 관해서 의뢰인은 또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틀렸죠? 2번. 개업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등의 확인해 서는 실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출제위원은 싸대기 한 대 맞아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권리관계 등의 확인해 서는 소유들의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X 지문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를 취득으로 바꿔줘야지. 이전하는 의뢰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귀찮으니까 여기를 고친 거야. 있다를 없다로.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취득으로 두 글자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고치려면 있다를 없다로 글자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이 게으른 출제위원 싸가지.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기를 물어봐야지. 여기를 왜? 귀찮으니까. 지문은 O 하나만 내고 나머지 X를 4개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만 고친 거야. 여기만. 게으른 출제위원.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반환 채무이행의 보장의 소득의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끝부분만 없다로 고쳐놨다니까. 그런데 우리 과목은 종종 이런 게 나와요. 끝부분만 고쳐서.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아? 맞는 거고. 정답은 4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대금 왼쪽 오른쪽. 제가 왼쪽 오른쪽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돼. 괜히 또 왼쪽 오른쪽 가운데까지 생각할 거 없고. 그러면 시도 조례가 있어 없어? 없죠.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요 정도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